안녕하세요. 좋아요 과학 칼럼 제16강 양자역학과 원자구조의 탐구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빛과 물질이 그 입자 파동이라는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것은 그 거시세계가 아닌 미시세계 영역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미시세계는 결국 원자구조에 대한 어떤 규명 과정에서 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세계라, 원자구조가 어떻게 파악돼 나가면서 이런 개념들이 양자역학으로 학문으로 완전히 그 성장해 나가는 거를 관찰을 해봄으로써 양자역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양자역학의 아버지가 닐스 보어다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의 아버지, 이제 양자역학은 이제 영어로 퀀텀 피직스라고, 퀀텀, 예, 퀀텀이라는 양자라는 개념이 이거는 막스 플랑크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막스 보론이 이거를 쓴 말입니다. 퀀텀 메카닉스, 퀀텀 피직스, 퀀텀 피직스. 근데 양자역학의 아버지는 닐스 보어예요. 닐스 보어인데 이 닐스 보어의 행적이 사실은 그 양자역학을 거의 리드해 나간 리더, 지도자가 닐스 보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상대성 이론에서 그 아인슈타인과 같은 거의 90% 이상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론 구조를 구성해 나간 분은 아니지만은 그 양자역학에 종사하게 되는 수많은 과학자들을 이분이 덴마크 코펜하겐이라는 그 지역 거기에다가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양자역학 분야의 천재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제 코펜하겐 학파라고 합니다. 그 천재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다가 거기다가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연구소를 차리고 거기서 양자역학의 천재들을 이렇게 제자로 삼거나 아니면은 학자로서 같이 연구하는 초빙을 해서 천재들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양자역학의 틀을 잡아 나갔어요. 유명한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은 닐스 보어의 제자가 됐죠. 그러는 양자역학의 결정판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거든요. 그 불확정성 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하이젠베르그예요. 하이젠베르가 닐스 보어한테 배웠어요. 거의 결정판입니다. 양자역학의 결정, 양자역학의 양자역학의 천재들, 양자역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천재들이라고 해야겠죠. 물리학의 천재들을 구성해서 양자역학을 정립했다. 그래서 닐스 보어가 주도한 이 천재들의 모임을 통해서 정립된 양자역학 이론을 어떤 물질과 원자 또 뭐 소립자 이런 분야의 양자역학에 있어서 가장 정통적인 해석이다 해서 그것을 아예 코펜하겐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뭐 물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화학, 생물학 같은 것들이 어떤 그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학문 과학으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과학으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물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론들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 진리인데 이 코펜하겐 해석도 일종의 그 상대적 진리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실용성.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된다. 그럼 그게 의미를 갖는 거죠, 그때부터. 그게 이제 종교나 이런 거하고 틀리는 거죠. 종교나 일반적 철학은 그냥 머리에 공상으로 해서 이게 떠버린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떠버린 말에 불과한 거죠. 망상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인데 과학은 실증을 전제로 한 학문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더라도 해석대로 그런 결과가 나와주냐. 나와주면 그 해석은 일단 그 분야에서는 맞다고는 인정을 해준다. 일단은 인정을 해준다는 게 과학이죠. 하지만 그것이 좁은 범위에서 해석한 것이냐, 또 넓은 세계관에서 해석한 것,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그렇게, 열려있는 거라는 거죠. 과학이라고. 그래서 과학적인 태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과학적인 태도는 일단 열린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항상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론 체계를 세우든지 뭐 하든지 하더라도 그것이 실증적으로 구체화돼서 결과를 내야지 그게 진짜 과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겸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닐스 보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코펜하겐 해석을 구축을 해낸 거죠. 이분이 의식적으로 구축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는 리더가 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상당히 철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 닐스 보어가 동양 철학이나 그다음에 그때 이제는 케르케고르라는 데마크 철학자가 있어요. 저도 케르케고르를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케르케고르의 책을 읽었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입자냐 파동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양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라는 거. 선택의 문제가 케르케고 사상의 죽음에 이르는 병의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양자역학에도 이런 특성이 있어. 어떤 선택의 문제, 일단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이게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케르케고르 이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저는 이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자, 저는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과학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가 나온다 이거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친다는 거는 이렇게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거지, 친자식을. 근데 이 자식이 아브라함이 정실 부인이 사라였는데 사라가 70살이 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살 가까이 됐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 그러면 늙어서 낳은 아들인데 우리가 볼 땐 늙었는데 그때는 또 사람들의 수명이 좀 길었어요. 그때 시절을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노아가 같은 시대 같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저기 수명을 보면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자식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신앙심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뭐 요런 문제죠. 요런 이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제물로 바칠 것인가 바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퀘르케고르가 다루는 문제가 결국에는 이 퀘르케고르의 그 사상이 기독교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 유럽 쪽에.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들은 이건 제가 볼 때 이건 기독교도 아니야 사실은. 별로 문제의식이 없죠 우리나라 기독교들은. 좀 천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케르케고르의 사상 이런 것이 기독교 그 당시 그쪽 기독교에는 상당히 지금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개념들 자체가 이게 인간이 항상 선택의 문제에 당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코펜하겐 해석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입자냐 파동이냐 상보성을 떠나서 인간의 선택이 현상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기 때문에 그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냐에 대한 그 당혹스러움이 있죠. 그러니까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세계가 뭐냐에 대한 혼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면은 이 세계가 달라진다면은 그럼 뭐가 진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세계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의 봉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결국 코펜하겐 해석들이 이런 점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철학적으로도 철학계나 이런 데도 상당히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사고방식이. 그러면은 닐스 보어로부터 이렇게 코펜하겐 학파를 닐스 보어가 구축을 하면서 거기 리더가 돼서 이 원자 구조를 탐구해 나가면서 양자 역학을 구축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세계를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 양자 역학은 어떤 관점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닐스 보어는 요 사람의 행적을 잘 추적하면 좋아요. 여기 위키백과에 보면은 이분이 일단 이분은 이제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양자역학 원자구조의 이해와 양자역학 성립에 기여한 덴마크 물리학자로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단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의 아들도 노벨 물리학상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문이 그 물리학 연구 가문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분이 이제는 핵폭탄 만드는 맨하탄 프로젝트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 그러니까 1885년에 태어났는데 1911년에 그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바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캠브리지 대학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톰슨을 만나요. 조지프 존 톰슨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톰슨이 바로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음전기 전자를 발견을 하면서 톰슨이 원자 구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톰슨이 생각을 하기에는 톰슨은 원자가 마치 포도빵처럼 양성자 원자 핵을 양성자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가, 그러니까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그 포도빵처럼 이렇게 그 포도빵처럼 포도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방식으로 그냥 그 물질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원자라는 개념 자체가 아톰이잖아요. 아톰이라는 이 그 물질의 최소단이라는 그 사상 철학을 이제 가지고 이게 한 사람이 뭐 여러분들이 그리스 시대 데모클리토스가 있죠. 데모클리토스가 그런 사람이죠. 원자론, 우리가 뭐 알려진 원자론을,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뭐냐, 원자론.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부른 사람이 데모클리토스잖아요. 데모클리토스. 이 데모클리토스의 이 원자 구조가 원자론이 그 최소 단위에 대한 것을 단위가 원자라고 그러는데 그 원자가 이렇게 포도빵처럼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포도빵,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중심이 없고 전자와 양성자가 나달갱이들처럼 이렇게 박혀 있다. 그런 식을 가졌다는 거죠, 톰슨이. 그런데 이 톰슨하고 이 닐스 보어가 잘 안 맞았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톰슨이 닐스 보어를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그렇잖아요. 학교 가면 교수가, 지도 교수한테 배우잖아요. 석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근데 여기 박사학위를 받고 갔는데, 배우게 됐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면은 좀 잘 좀 대해주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면 좋겠는데, 연구에도 잘 참여를 안 시켜주고, 별로 뚱하게 지냈다, 뚱하게.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상당히 살가운 사람이야. 이게 보면은 상당히 리더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끌어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친화력이 좋은 사람인데, 이게 톰슨은 상당히 좀 약간 좀 냉소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무튼 톰슨하고 인간적으로 잘 안 맞아서 캠브리지 대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캠브리지 대학교를 떠나서 맨체스터 대학교로 가서 거기서 러더퍼드를 만나게 되는 거죠. 러더퍼드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러더퍼드는 톰슨과는 다른 원자 구조에 대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렇게 그 원자 구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자 구조가, 이런 식으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럼 이게 톰슨처럼 이렇게 그 포도빵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 그 러더퍼드의 원자 구조예요. 이 러더퍼드.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이죠. 질서가 있고 요게 딱 되니까 요 차이죠. 그러니까 톰슨하고 그 러더퍼드의 차이. 그러니까 맨체스터 대학교의 러더퍼드가 더 매력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닐스 보어가 요걸 배웠어요. 요걸 배워서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아니 도대체 이렇게 그 원자 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자 핵은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원자 핵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 핵은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뉴트론이 중성자, 그 다음에 양성자는 프로톤. 그래서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은 입자하고 중성자와 양성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핵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전자죠.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요 오비트라고 그래요. 그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거죠. 원의 궤도를 돌고 있다. 요렇게 돼서 이건 뭐예요? 행성 모델이죠. 이게 행성 모델. 이거 우리 태양계 주변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각 행성들이 돌고 있는 태양계 구조로 이렇게 완전한 태양계 구조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했다 이게. 태양계 구조를 사실 저기 한 건 닐스 보예요. 닐스 보인데 일단은 이렇게 돌아가게 했으니까 이렇게 톰슨보다는 뭔가 잘 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는 전자기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발생시키거든요. 전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전자기적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이게 돌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가 점점 그 운동 에너지를 잃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돌다가 원자핵과 충돌해야 돼요. 원자핵으로 그러니까 전자가 궤도를 벗어나서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잃고 궤도를 벗어나 원자핵으로 소멸돼야 된다. 충돌해야 된다. 원자핵으로 충돌 소멸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원자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계 종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애초에 말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양처럼 움직이는 원자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자의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가 없고 태양계처럼 움직이는 원자 내부에서는 동시에 궤도 반경은 점점 좁아지면서 원자에게 흡수된다. 충돌해서 소멸된다. 충돌 흡수 소멸을 해야 되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세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는 닐스 보어가 여기서 이제 닐스 보어의 모형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닐스 보어가 이거는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이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이론이니까 이 원자 구조는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자 구조를.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깊은 의문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코펜하겐으로 1913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1911년에 박사학위 받고 캠브리지 대학교 그 다음에 맨체스터 대학교에 가면서 공부를 해서 2년 만에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보니까 수소의 스펙트럼 연구, 스티브 발머에 대한 연구. 자, 이런 얘기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요런 거는 이제는 빼고요. 이 수소 스펙트럼에 대한 스티브 발머 연구가 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빛이 입자처럼 양자처럼 움직인다는 거는 빛이 파동과 입자처럼 빛의 양자와는 이미 아인슈타인이 정립해 놓은 거잖아요. 광량자 효과로. 그래서 광량자라는 개념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닐스 보어가 그걸 결합을 시킨 거예요. 아이디어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1913년에 원자구조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3년에 돌아와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여러가지 실험적 내용들을 결합을 해서 자기만의 원자구조 모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태양계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는 바로 닐스 보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닐스 보어가 볼 때는 이 중심에 원자핵은 있는 거죠. 원자핵이 있고 원자 궤도가 이렇게 1번 궤도
여기로 보면 일본 궤도를 우리가 영어로 K각, L각, M각이라고 해서 껍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KLM각으로 N이 1이다, N은 2다, N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붙여놨어요. 요게 요 궤도, 요 궤도, 예? 이렇게 그 궤도가 지금 우리 이게 바로 태양계 모델이 이게 태양계잖아요. 지금 우리 그 태양계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러더퍼드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거였지만은 닐스 보어는 이것이 요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요 궤도에서 요 궤도로 갈 때,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이렇게 그냥 둥그렇게만 돈다고 하는 것 뿐이지 이 궤도 간의 상호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 닐스 보어는 요 궤도와 요 궤도를 넘어갈 때 점프를 하면서 간다고 해놨어. 점프를 하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으로 점프를 하면서 들어오거나 점프를 하면서 나간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점프를 해서 밖으로 나갈 때는 빛을 양자 빛을 양자 포톤 광량자를 받아서 흡수하면은 어떻게 돼요?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여기서 여기로 점프해 나가려면은 H듀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빛의 파동 그 입자 이론에서 요 식이 나왔었잖아요. H뉴 요만큼 점프해서 요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은 점프해서 올라가고 요 에너지를 방출하면 점프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전자기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이렇게 충돌한다는 개념은 싹 엎어버리고 빛의 양자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전자기의 파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다 엎어버리고 양자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개념으로 아예 묻어버린 거죠. 러더퍼드 개념을 그냥 묻어버리고 이 이론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요렇게 돼야지만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스티브 발머라는 이분이 그 실험적으로 해낸 그 스펙트럼 이론하고 요게 딱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실험적 결과를 수용을 해가지고 요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냈으니까 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빛의 양자화된 광량자 포톤을 광량자를 흡수하거나 그러니까 방출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럼 밖으로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빛에 해당되는 양만큼 스펙트럼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흡수를 하면은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고, 전자가 외곽으로 궤도를 밖으로 그러니까 점프 하면서 나오니까 이걸 점프해서 나온다 그래서 양자도약이라고 하네, 양자도약. 그러니까 광량자를 받아서 양자도약한다,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도약한다, 양자도약 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아예 이 자체의 러더퍼드 모델을 묻어버리고 이런 양자 이론을 적극 수용을 해가지고 광량자 이론을 적극 수용해서 이런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고 요거를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요거를 다시 파동적으로 입자의 파동하고 다시 연결을 시켜서 요 궤도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파동 이렇게 파동의 정수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이게 어긋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도록 궤도가 원래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이론을 또 만드는 게 드브로이가. 이것은 공명조건이라, 공명조건. 그러니까 양자 도약과 공명조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닐스 보어 이론은 뭐예요? 양자 도약과 공명조건을 만족하는 궤도상의 전자들이 정수배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돼. 정수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 정수로 존재하면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궤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몰라도 양자 도약과 공명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공상의
전자들이 정수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개수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개수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드브로이는 공명 조건과 양자역학의 안정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자수는 각 궤도에 들어가는 파장의 개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아름다운 이론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자 구조에 대한 이론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닐스 보어도 상당히 천재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런 정도까지 이제 이거 발전이 됐으니까, 이 사람의 이분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원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상당히 어떤 사람들에겐 불쾌한 이론이지만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광량자 이론을 갖다가 수용을 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닐스 보어는, 일단 이 개념 자체는 닐스 보어는 입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전자는 입자니까 이렇게 광량자라는 입자설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드브로이는 또 파동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이 또 여기서 또 개념이 또 충돌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충돌을 하지만은 상호 모순 없이 이렇게 입자적인 관점이나, 그러니까 닐스 보어가 보는 입자적 양자적 관점이나 드브로이가 봤던 이런 어떤 파동적 관점들이 그렇게 모순이 발견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원자 내부에서 이렇게 파동이 존재한다. 원자 내부에서 이런 파동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또 양자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디어는 좋고 상당히 아름다운 이론이긴 하지만은 뭔가 입자 파동성, 양면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있는데, 이때가 이제 하이젠베르그가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요때 이제는 다시 이제는 닐스 보어로 돌아가서, 닐스 보어가 1913년에 이렇게 한 뒤에 16년에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다가 이제는 덴마크 정부하고 칼스버그 재단의 도움으로 1921년에 닐스 보어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그러면서 거기 대표가 되면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게. 그래서 1922년에 보어는 원자구조, 원자에서 나오는 복사에너지 발견으로 인해 노벨상을 받았어요. 바로. 그러니까 어때? 연구소를 교수가 된 뒤에 연구소를 만든 뒤에 대표가 되고 거기에 바로 다음에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이때가 닐스 보어가 엄청 저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연구소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론 물리학자들을 1920년부터 30년대까지 이론 물리학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계속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물리학자들이 뭐 여행하려면 다 돈 들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대주니까 오는 거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코펜하겐 대학의 요 연구소로 와가지고 같이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눈 거죠. 하면서 이때 이제는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베르너 하이젠베르그가 독일 사람입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가 보어 밑에서 1926년부터 27년까지 보어의 코펜하겐 대학 강의의 조수로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1927년에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는 조수로 일하기 전에도 뭐 왔겠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여기서 이때 이제 하이젠베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하이젠베르가 1925년. 근데 요때 그러니까 조수가 되기 전에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25년에 이분이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것을 기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사람이 우연하게 행렬역학이라는 거를 구상을 해가지고 이 원자 내부의 세계를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는 최초의 이런 행렬역학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매트릭스 행렬을 매트릭스라고 그랬잖아요. 매트릭스. 그러니까 매트릭스 행렬 매트릭스 뭐 피직스라고 하기도 매트릭스 메카닉스라고 하기도 매트릭스 그러니까 행렬 이게 행렬이에요. 그래서 뭐 이쪽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나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행렬역학이라는 게 이때 등장을 하는 게 이게 만들어낸 거죠. 이게 원자 내부 세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학이 바로 행렬역학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순간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경우는 뭐가 등장했어요? 리만 기하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여기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역학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롭게 이렇게 리만 기하는 자연스럽게 비유클리드 기하로서 이제 발전을 한 거지만은 행렬역학은 이게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인간이 창안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어야지만이 이 자연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이나 이런 거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창조를,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자연은 사람이 없으면 자연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사람이 해석하면서부터 자연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학으로 해석하니까 자연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죠. 도구가 그렇게 드러내게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인간만 이걸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요런 관점들을 전 중요하게 보는데요. 요런 게 철학이라는 거죠. 이런 게 철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철학을 한다, 뭐 종교를 한다, 뭐 종교도 마찬가지. 이 세계를 해석하는 관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론 체계를 만들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의 모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는 기독교 세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불교는 불교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과학은 과학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해석 체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건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석을 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가, 왜 이런 문제들, 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물어야 된다. 왜 이 기독교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걸까?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서 해석하고, 왜 힌두교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석하고, 유교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해석하고, 선도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해서 과학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석하고, 왜 아인슈타인은 이런 해석을 불편해하고, 닐스 보어 같은 사람 이런 해석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해석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석의 사고를 나가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 체계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렬역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세계를 해석하고 위한 수학적 도구로서 창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창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자체 뭐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이 사람은 뭐 머리에서 갑자기 멍하게 생각을 하던,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잠깐 여행을 떠나겠는데 거기서 멍하게 생각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이런 뭔가 모르지만 번뜩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혁신적인 양자역학에 대한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는데 그것이 행렬역학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의문이 하나가 이때 뭐냐면은 그의 머릿속에 생겨난 한 가지 의문이 딱 떠오르기를, 결국에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원자 내부에 대한 추론을 해왔지만은 결국에 알아낸 것은 극히 드물다. 입자 파동이고 그냥 태양계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입자 파동 양면성을 가지고 거기다 전자라는 녀석은 입자인 주제에 원자 내부에서 파동처럼 행동한다. 이건 다른 분이 이제 써놓은 걸 제가 카피해온 건데 그렇잖아요. 요 분이 이제 잘 써놨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현실에서 추상할 수 없는 어떤 인식 너머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해석 도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게끔 해보자라는 거를 한 발 물러서서 이분이 이제는 수학을 고안을 하게 되는 게 행렬역학이라는 게. 그래서 행렬역학이 어떻게 이걸 기술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깊이. 아무튼 이분은 행렬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 세계를 표현해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이젠베르가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그 반대편 쪽에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과 같이 이 세계는 절대적 귀학적인 어떤 세계가, 이데아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파생돼 있다. 본래의 완벽한 수학적 세계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에르빈 슈레딩거. 그 세계는 귀학적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은. 행렬역학자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건 사실 행렬역학은 딱 보면 지저분하게 보여, 사실은. 행렬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인슈타인은, 에르빈 슈레딩거는 닐스 보어 반대파예요. 그러니까 닐스 보어 코펜하겐파가 있고 닐스 보어 반대파가 있는데 반대판의 선봉장이 아인슈타인이고, 거기에 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인슈타인과 의견을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사람이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이 사람도 천재. 그래서 이분이 당시 슈레딩거는 원자 내부에서 양자가 순간 이동한다. 도약을 탁 뛰어오른다는 이런 양자 도약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혐오를 했어요.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파동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 파동방정식을 1926년에 파동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요 원자 내부에 내부를 규명을 해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하이젠베르그의 행렬역학과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원자 내부에 대한 전자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슈레딩거는 원자 내부의 전자가 파동이라고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브로이 입장을 받아들인 거죠. 파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하이젠베르그는 상당히 입자 파동 양면성을 인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행렬역학으로 기술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따로 수학적 표현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파동 방정식과 행렬역학의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결과로 결국 귀착된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이 폴 디락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몇 사람이 있어요. 폴 디락이라는 사람도 브라켓이라는 수학적 방식을 또 고안을 해내, 이 사람도. 그래서 사실은 파동방정식이 행렬역학이나 파동방정식 같은 거야 하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것이 이제 됐습니다. 됐지만은 이거는 수학적으로 그런 것이지,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틀린다 이거야. 그렇죠. 폴 디락이 이제 브라켓 방식으로 이것을 두 개가 같다는 것을 밝혀냈지만은, 이거 결국 같은 거지만은, 그건 수학적 표현일 뿐이지, 도대체 이게 안에서 이렇게 그런 파동이냐, 입자냐, 안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물리적 실체에 대한 고민들은, 철학적 고민들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잘 기술이 됐는데, 근데 이 수학이라는 거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냐, 도대체 이 원자 내부에서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냐, 정말 그렇게 움직이는 거냐,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양자역학의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막스 보른이라는 분에 의해서 완전 물질 실체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파동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막스 보른이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써
양자역학의 그 닐스 보른 측이 뭐랄까 이론적인 승리를 한다고 봐야 돼. 아니면 승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류가 되는 코펜하겐 해석의 완결판이 결국 불확정성 원리인데 거기로 가기 직전에 발생했던 그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그 저쪽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측의 그 이론을 완전히 재해석해냄으로써 어떤 그 사물을 보는 그 관점을 코펜하겐 그 철학적 관점을 이렇게 정립되게 되는 그 아이디어를 막스 보론이 내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